경찰서 구석에 걸린 TV 화면. 거기 제 조카가 수갑찬 채 나오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아침 확인한 통장 잔액. 평생 모은 퇴직금 3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지금 저 경찰서 민원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은 줄줄 흐르고 옆에선 아들 녀석이 팔짱 낀 채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 그놈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들 목소리엔 원망이 가득했어요. 짜증도 섞여 있고 저는 입술만 깨물었죠.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바보였어요. 제가 멍청했죠. 어제 일이에요. 아침 일찍 은행 앱을 열어서 잔액을 확인했는데 손이 그대로 얼어붙더라고요. 잔액 82,340원. 3억 120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8만 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착각이길 바랐죠. 근데 현실은 잔인하더라고요.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어제 오후 3시 47분.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GNS 글로벌 파트너즈 계좌로 3억 원 송금 완료.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민수, 내가 어떻게 미친 사람처럼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죠. 1번, 2번, 10번. 근데 돌아오는 건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뿐이었어요.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세상 떠난 후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갑자기 사방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고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노후 보내려고 했고 아이들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는데 그런데 그 돈이 제가 아들처럼 키운 조카놈한테 털렸어요. 민수, 제 동생 아들이에요. 10년 전에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을 때 민수는 겨우 20살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죠. 그 녀석을 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민수야, 이제 삼촌이 내 아버지다. 걱정하지 마라. 제 친자식들보다 민수한테 더 신경 썼어요. 등록금도 제가 냈고 생활비도 제가 댔죠. 녀석이 대학원 간다고 했을 때도 기꺼이 지원했어요. 그렇게 8년을 함께 살았어요. 민수는 효자였어요. 명절 때마다 절 올렸고 제 생신이면 꼭 찾아왔고 2년 전 민수가 말했어요. 삼촌, 저 캄보디아로 가게 됐어요. 거기 있는 글로벌 IT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됐어요. 연봉도 좋고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촌이 저한테 해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꼭 성공해서 삼촌 모시고 갈게요. 가슴이 벅찼죠. 제가 키운 조카가 이렇게 출세하다니. 동생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싶었어요. 민수는 캄보디아에서 자주 연락했어요. 카톡으로 화려한 사무실 사진도 보내고 현지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고 삼촌, 여기 정말 좋아요. 제가 빨리 자리 잡으면 삼촌도 모시고 올게요. 가끔씩 용돈도 보내왔어요. 50만 원, 100만 원씩. 저는 그 돈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뒀어요.
나중에 민수 결혼할 때 주려고요. 그런 민수가 한 달 전에 갑자기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삼촌, 큰일 났어요. 녀석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아니, 큰일이 아니라 큰 기회예요. 우리 회사가 캄보디아 정부랑 대규모 IT 인프라 구축 사업을 따냈는데 갑자기 현지 투자자가 발을 뺐어요. 지금 당장 3억이 필요한데 일주일만 돈 막아주시면 투자 원금의 50% 수익 보장한대요. 잠시 망설였죠. 민수야, 3억이면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삼촌, 제가 누굽니까? 제가 삼촌 뒤통수 칠 사람으로 보여요? 이건 우리 가족이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저만 믿어주세요. 정 불안하시면 계약서도 보내드릴게요. 녀석이 정말로 계약서를 보내왔어요. 캄보디아 정부 로고 박힌 그럴듯한 영문 계약서였죠. 저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녀석 말을 믿고 싶었어요. 알았다. 삼촌이 민수 내 한번 믿어본다. 다음 날 아침 은행 가서 평생 모은 돈 3억을 민수가 알려준 캄보디아 법인 계좌로 송금했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죠. 고객님, 해외 송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래 맞으신가요? 네. 제 조카한테 보내는 돈입니다. 송금 버튼 누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근데 그 불안을 억눌렀죠. 민수는 내 조카야. 내가 키운 애야. 그 애가 날 속일 리 없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죠.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글로벌 IT 스타트업을 검색했어요. 회사 홈페이지도 주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소를 구글맵으로 찾아보니까 황량한 공터더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속았구나.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울었죠. 분노도 배신감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민수한테 사기 당한 것 같다. 아들 목소리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아버지, 설마 민수 그놈한테 돈을 보낸 건 아니시겠죠? 3억을 보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긴 한숨이 들렸어요. 아버지, 제가 민수 그놈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캄보디아에서 IT 사업한다는 애 말만 믿고 3억을. 아버지는 이제 어쩌실 거예요? 아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볐어요. 저는 피해자인데 속은 사람인데 왜 제가 원망을 들어야 합니까?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경찰서 민원실에서 한 젊은 경찰한테 사정을 설명했죠. 제 조카가 저를 속이고 3억을 가져갔습니다. 캄보디아로 도망갔어요. 잡아주세요. 그 경찰은 제 말 듣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건 사기 사건이긴 한데 국제 사기는 처리가 복잡해요. 일단 피해 신고서 작성하시고 사이버 수사대 쪽에서 연락 갈 겁니다. 그럼 제 돈은요? 제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해외로 송금된 돈은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캄보디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경찰이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물컵을 건넸죠. 어르신, 일단 진정하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해결이 안 될 거야. 넋나간 사람처럼 경찰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달려와서 제 옆에 앉았고, 아버지, 이제 어쩌실 거예요? 그 돈이 아버지 노후 자금 전부였잖아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때였어요. 대기실 구석에 걸린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의 공조 수사로 일망타진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한국의 은퇴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쳐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귀가 번쩍 뛰더라고요. TV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화면에는 캄보디아 공항에서 수갑찬 채 한국으로 송환되는 젊은 남자들이 나왔어요. 마스크랑 모자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민수, 분명했어요. 제가 10년을 키운 조카 민수였어요. 제 눈은 착각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TV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저기, 저 사람, 저놈이 내 조카예요. 저놈이 내 돈 3억을 가져갔어요. 경찰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어요. 민원실 담당 경찰이 급히 달려왔고,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저 화면에 나온 사람이 어르신 조카라고요? 네, 저놈이에요. 저놈이 저한테 투자 사기를 쳤어요. 한 달 전에 3억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경찰이 즉시 본청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조사실로 불려갔죠. 이번엔 다른 형사들이 저를 맞았어요. 어르신,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로 돈을 보내셨는지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민수랑의 관계, 돈 보낸 경위, 계약서까지 다 보여줬죠. 형사는 제 이야기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이 사건은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송환되는 조직은 최소 2년 이상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투자 사기를 쳐온 범죄 조직이에요. 어르신 조카분도 그 조직의 일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이요? 네. 이들은 한국에 있는 코디네이터로부터 피해자 명단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가짜 회사를 차려서 투자 사기를 쳤어요. 피해자가 최소 10명, 피해 금액만 100억이 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수가 단순히 저만 속인 게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했다고요?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 어르신께서 송금하신 계좌 정보를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되실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키운 조카가, 제가 아들처럼 아낀 민수가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니. 경찰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민수 그놈은 아버지 조카가 아니에요. 그냥 범죄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 손잡고 삼촌,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TV에서 본 민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국제공조수사팀에서 어르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오후에 본청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청 본청으로 향했어요. 커다란 회의실에서 여러 명의 형사들과 마주 앉았죠. 그중 한 명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는 국제범죄수사대 강민호 형사입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추적해온 조직을 이번에 검거할 수 있었어요. 어르신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제 제보요? 네. 어르신께서 신고하신 송금 계좌가 저희가 오래전부터 추적하던 조직의 핵심 계좌였어요. 어르신 덕분에 이번 검거 작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씁쓸했어요. 제 조카가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니. 강민호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조카분은 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단순히 돈 받는 역할이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유인하고 신뢰를 쌓는 리크루터 역할이었어요. 리크루터라니요. 네. 이 조직은 매우 치밀해요. 피해자랑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이나 친척을 내부 조직원으로 포섭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거액을 편취하는 방식이죠.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럼 민수는 처음부터 저를 노렸다는 말이에요? 강민호 형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저희가 수사한 바로는 민수 씨가 2년 전 캄보디아로 간 건 처음엔 진짜 취업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지에서 도박에 빠졌고 빚을 지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 조직에 포섭된 거죠. 도박이요. 네. 민수 씨는 캄보디아 현지 불법 카지노에 드나들었고 약 2억 원이 넘는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도박에 빠졌다는 것도 조직에 가담했다는 것도 다 충격이었어요. 그럼 제 돈은요? 제 3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어르신께서 송금하신 돈은 입금된 지 단 하루 만에 여러 계좌로 분산됐어요. 일부는 민수 씨 도박빚 상환으로, 일부는 조직 상부로, 나머지는 현금화되어 유흥비로 사용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송금된 돈을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미 대부분이 현금화됐거나 해외로 재송금된 상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 민수 도박이랑 유흥으로 사라졌다고요? 어르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범인들을 처벌하고 가능한 한 피해 금액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위로가 안 됐어요. 돈보다 더 큰 걸 잃었어요. 바로 믿음이었죠. 경찰청 나와서 멍하니 거리를 걸었어요. 아들이 전화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냥 걷고 또 걸었어요. 어느새 경로당 앞에 서 있더라고요. 이 경로당에 가끔 와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곤 했거든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TV 보고 계셨어요.
아, 박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힘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TV에서는 여전히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한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이고, 요즘 세상 참 무섭네. 자식도 못 믿을 세상이라더니.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볐어요. 조용히 경로당 뒤편 작은 도서 코너로 갔어요. 거기서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수를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인가?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왔어요. 20살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여학생이었어요. 경로당에서 가끔 봉사활동하는 대학생 같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 학생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그 학생이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할아버지도 캄보디아 사기 때문에 힘드신 건가요? 눈이 커졌어요. 내가 어떻게... 그 학생이 조심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김민지라고 해요. 이 경로당에서 봉사활동하는 대학생이에요. 사실 저도 할아버지랑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무슨 말이야? 민지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제 할아버지도 2년 전에 똑같은 사기 당하셨어요. 캄보디아 투자 사기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2억을 날리셨고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범인들을 꼭 잡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사건 담당했던 강민호 형사님도 계속 추적하고 계셨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았어요.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오늘 뉴스에서 캄보디아 조직 검거됐다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제 할아버지를 속인 조직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혹시 그 조직한테 당하신 거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조카가 그 조직에 있었어. 민지 눈이 커졌어요. 조카분이요? 그럼 할아버지는 가족한테 사기 당하신 거예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할아버지, 혼자 너무 힘드시죠? 저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다들 그냥 투자 실패한 거 아니냐, 노인네가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지 말이 너무나도 제 상황이랑 똑같았어요. 할아버지, 저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강민호 형사님이세요. 그분이 이 조직을 계속 추적하고 계셨어요. 나도 오늘 그 형사님을 만났어. 그럼 더 좋아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이 일을 끝까지 밝혀내요. 제 할아버지의 원한도 풀고 할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어요. 민지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민지야, 고맙구나. 할아버지, 저 내일 강민호 형사님께 연락드릴게요. 그분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경로당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 말을 곱씹었어요. 이 일을 끝까지 밝혀낸다. 네, 저는 끝까지 가야 해요.
민수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다 밝혀내야 해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경로당 갔다 왔다. 아버지,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민수 그놈은 잊어버리세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근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끝까지 볼 거야. 민수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누가 민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다 밝혀낼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그냥 경찰한테 맡기세요. 아버지가 나서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야 해.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사람이 배신당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는 어린 민수가 나왔어요.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삼촌, 저 삼촌이 최고예요. 근데 그 모습은 곧 사라지고 수갑찬 민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강민호 형사님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오후 3시에 경찰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 고맙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에요. 오후 3시 민지랑 함께 경찰청에 도착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강민호 형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시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박순철 어르신, 그리고 민지 씨,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강민호 형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놓았죠. 어르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르신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2년간 쫓아온 이 조직의 전모를 거의 다 밝혀낼 수 있었어요. 전모라니요. 강민호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거기에는 수십 명의 얼굴 사진이랑 이름, 그리고 복잡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 조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캄보디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거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는 형사가 한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최재훈, 47세. 한국에서 이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를 코디네이터라고 불러요. 사진 속 남자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이 최재훈이라는 자가 한국에서 피해자 명단을 수집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려요. 피해자의 개인정보, 재산 상황, 가족관계까지 다 파악해서 맞춤형 사기를 치는 거죠. 맞춤형 사기요? 네. 예를 들어 어르신의 경우 조카 민수 씨가 있다는 정보를 최재훈이 사전에 파악했어요. 그리고 민수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서 조직에 포섭한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민수가 캄보디아에 간 것도, 네. 처음에는 민수 씨도 진짜 취업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현지에서 최재훈의 하수인들이 민수 씨를 도박장으로 유인했고 일부러 큰 빚을 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조직에 끌어들인 거죠. 민지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형사님, 그럼 제 할아버지 사건도
똑같은 방식이었나요? 강민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민지 씨 할아버지 사건도 동일한 조직, 동일한 수법이었어요.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 중 한 명을 먼저 포섭하고 그 사람을 통해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이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믿게 되잖아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럼 민수도 사실은 이용당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저를 배신한 걸까요? 형사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 씨는 반반이에요. 처음엔 피해자였지만 나중에는 가해자가 됐어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어르신을 속이기로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민수 씨는 어르신한테 돈을 받고 그 돈을 조직에 넘긴 대가로 30%를 받았어요. 즉, 9천만 원을 챙긴 거죠. 그 돈으로 도박 빚 갚고 나머지는 유흥비로 썼어요.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민수, 내가 정말.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강민호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최재훈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어요. 민수 씨 같은 말단 조직원들을 잡아봤자 이 사람을 잡지 못하면 이런 범죄는 계속돼요. 그럼 그 최재훈이라는 사람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최재훈은 자신의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아요. 모든 지시는 암호화된 메신저로 하고 동거래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요. 게다가 겉으로는 합법적인 무역회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서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강민호 형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저랑 민지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사실 제가 오늘 어르신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어르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도움이요? 네. 저희가 최재훈을 잡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르신께서 미끼가 되어 주셔야 해요. 미끼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수 씨가 곧 한국으로 송환돼요. 그리고 취조 과정에서 저희가 민수 씨한테 사법 거래를 제안할 거예요. 최재훈의 위치랑 증거를 제공하면 형량을 감경해 주겠다고요. 그럼 민수가 협조할까요?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르신께서 민수 씨를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내가 민수를 만나라고요? 네. 민수 씨는 어르신한테 큰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어르신께서 직접 만나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설득하면 민수 씨가 마음을 열 가능성이 있어요. 잠시 고민했어요. 민수를 다시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용기가 많은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어요. 며칠 후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가 옆에 함께 있어줬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곧 철문이 열리고 수갑찬 민수가 들어왔어요. 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삼촌,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2년 만에 보는 민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삼촌,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삼촌, 저 정말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로 IT 회사에 취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박에 빠지고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삼촌을 속였냐? 민수가 울먹였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협박했어요. 빚을 갚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래서 삼촌 돈 3억을 가져갔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나는 내가 도박 빚을 졌다는 것도 조직에 협박당했다는 것도 다 알아. 경찰한테 들었어. 민수 눈이 커졌어요. 근데 민수야, 내가 마지막에 선택을 한 거야. 빚을 갚기 위해 삼촌을 속이기로 선택한 거야. 그건 내 선택이야.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삼촌, 죄송합니다. 민수한테 다가가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민수야, 나는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할 수 없어. 근데 내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면 다른 피해자들은 구할 수 있어. 진실이요? 그래. 최재훈이라는 사람 알지?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의 배후야. 그 사람을 잡아야 이런 범죄가 멈춰.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촌, 저도 그 사람이 미워요.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경찰한테 다 말해. 최재훈이 어떻게 너를 포섭했는지,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다 말해.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삼촌. 제가 다 말할게요. 그날 이후 민수는 경찰한테 모든 걸 자백했어요. 강민호 형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르신, 민수 씨가 전부 말했어요. 최재훈이랑의 연락 기록, 조직 구조, 다른 피해자 명단까지 모두요. 그럼 이제 최재훈을 잡을 수 있나요? 네. 근데 최재훈은 아직 자신이 노출된 걸 몰라요. 저희가 이번에 함정 수사를 할 거예요. 함정 수사요? 네. 최재훈한테 새로운 큰 건이 있다는 미끼를 던질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직접 나타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요?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또 한 번 도와주셔야 해요. 무슨 말이죠? 최재훈한테 어르신을 새로운 피해자로 제시할 거예요. 어르신이 다른 자산이 더 있다고, 그리고 그 돈을 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요. 눈이 커졌어요. 그럼 나를 미끼로 쓴다는 건가요? 네.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최재훈을 직접 만나는 순간 저희가 급습할 거예요. 잠시 고민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위험해요. 괜찮아, 민지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강민호 형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작전이 시작됐어요. 민수 휴대폰을 이용해서 최재훈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물론 경찰이 작성한 내용이었죠. 형님,
저 민수입니다. 제 삼촌이 아직 돈이 더 있대요. 보험금이랑 부동산 팔면 5억 정도 더 나온대요. 한 번만 더 하면 큰 건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오, 내 삼촌 또 속일 수 있겠어? 이미 한 번 당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설득할 수 있어요. 삼촌이 저를 아직도 믿어요. 좋아. 그럼 이번엔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5억이면 큰 돈이니까 신중하게 해야지. 바로 그거였어요. 최재훈이 직접 나선다는 것. 강민호 형사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르신, 최재훈이 직접 만나자고 해요.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예요. 그곳에서 저희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약속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그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까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사진에서 본 최재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순철 선생님. 저는 민수 친구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최재훈은 말끔한 정장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뜻 보면 신뢰할 만한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아, 네. 민수 친구분이시군요. 네, 민수한테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은퇴하신 교사님이시라면서요? 네, 그래요. 최재훈이 저를 자리에 앉히고 친절하게 커피를 시켰어요. 선생님, 민수한테 들었는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사실 지난번에 민수한테 돈을 보냈다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는데 최재훈이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아, 그거 죄송해요. 캄보디아 현지 사정이 좀 복잡해져서요. 근데 곧 해결될 거예요. 투자금도 곧 돌려드릴 거예요. 정말입니까? 물론이죠. 저희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예요. 최재훈이 태블릿을 꺼내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정말 커요. 캄보디아 정부랑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이에요. 여기 투자하시면 최소 2배 이상 수익을 보장해요. 고개를 끄덕이며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투자가 안전한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계약서도 다 드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돼요. 그때였어요. 제 귀에 이어폰으로 강민호 형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최재훈이 계약서 얘기를 꺼내면 투자 확정이라는 말을 해주세요. 그게 신호예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투자 확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면서 여러 명의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최재훈, 꼼짝 마. 최재훈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강민호 형사가 최재훈한테 수갑을 채웠어요. 최재훈, 사기죄 및 범죄단체 조직죄로 긴급 체포한다. 최재훈이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이 영감, 나한테 사기친 거야?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사기를 쳤나? 내가 사기를 쳤나? 최재훈이 이를 갈았어요. 이 짓거리 해봤자 소용없어. 나한테는 증거가 없다고. 강민호 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증거? 민수가 다 풀었어. 내가 보낸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피해자 명단 다 있어. 최재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수, 그 새끼가. 최재훈은 그대로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카페 밖으로 나와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민지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해내셨어요. 강민호 형사도 저한테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최재훈을 잡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겠죠? 네, 물론이에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구치소를 찾았어요. 민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면회실에 앉아 있으니까 민수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삼촌, 최재훈 잡혔다면서요. 그래, 내가 도와준 덕분이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삼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변명할 수 없어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나는 내가 한 일을 용서할 수 없어. 근데 내가 마지막에 용기를 낸 건 인정한다. 삼촌, 민수야, 너는 이제 내가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해. 감옥에서 반성하고 나중에 세상에 나와서 새 사람이 돼. 민수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삼촌. 제가 꼭 새 사람이 될게요. 민수를 마지막으로 보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밖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함께 경찰청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최종 조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강민호 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죠? 최재훈이 자백했어요. 지난 5년간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고요. 피해액만 200억이 넘어요. 눈이 커졌어요. 200억이요? 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압류했어요. 피해자들한테 일부라도 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제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께서는 아마 30%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9천만 원 정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3억 중에 9천만 원만 돌려받는다니. 근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른 피해자들은 구했잖아요. 강민호 형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은 진짜 영웅이에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냥 제 가족한테 속은 바보 노인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최재훈은 계속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경찰청 나와서 민지랑 함께 걸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끝난 건가요? 응, 끝났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민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민지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제 할아버지의 원한도 풀린 것 같아요. 함께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경로당에 들어서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저를 반겼어요. 박 선생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그 조직 잡았다면서요? 정말 장하십니다. 쑥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수 생각이 떠올랐어요. 민수야,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근데 이제는 끝났어요.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푹 잤어요. 꿈속에서는 어린 민수가 나왔어요.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삼촌, 사랑해요. 꿈속에서 민수한테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근데 이제는 안녕이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사건이 진짜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최재훈 뒤에 진짜 보스가 숨어 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로당 가고 저녁엔 집에서 TV 보는 일상이었죠. 최재훈은 구속됐고 민수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그 사건 이후로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 나쁜 놈들 다 잡혔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사시면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민호 형사였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경찰청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죠?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빨리 와주세요. 급히 경로당을 나와서 경찰청으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까 강민호 형사랑 민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강민호 형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최재훈이 어제 추가 자백을 했어요. 추가 자백이요? 네. 사실, 최재훈은 진짜 보스가 아니었어요.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재훈이 코디네이터라며. 맞아요. 근데 최재훈 위에 진짜 보스가 따로 있었어요. 최재훈은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진짜 보스는 누굽니까? 강민호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한 사진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사진 속 남자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어르신, 혹시 이 사람을 아세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강수만. 제 오랜 친구 강수만이었어요. 강수만은 저랑 같은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던 동료였어요.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했고 그 후로도 가끔 만나서 술을 마시곤 했어요. 어르신, 이 사람이 강수만이라는 분이에요? 네, 제 오랜 친구예요. 같이 교직 생활을 했었고 강민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최재훈의 자백에 따르면 이 강수만이라는 사람이 이 조직의 진짜 수뇌부예요. 최재훈은 강수만의 지시를 받아서 캄보디아 조직을 관리했고 강수만은 한국에서 피해자 명단을 수집하고 전체 자금을 관리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수만이가 제 친구가 네. 그리고 어르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뭔데요? 강수만이 어르신을 타깃으로 처음 지목한 사람이에요.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죠? 강민호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최재훈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메시지예요. 3년 전 강수만이 최재훈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읽었어요.
박순철이라는 친구가 있어. 교사 퇴직금이 3억 정도 있을 거야. 자식도 독립했고 혼자 사니까 노려볼 만해. 조카가 있다는데 그 조카를 포섭해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년 전, 그때부터 강수만은 저를 노렸다는 거예요? 어르신, 강수만은 어르신이랑 자주 만나면서 어르신의 재산 상황, 가족 관계를 다 파악했어요. 그리고 민수 씨가 취업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최재훈한테 넘겼고, 최재훈이 민수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거예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저는 친구를 믿었고, 그 친구는 저를 배신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분노도 배신감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강민호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저희가 지금 강수만을 추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매우 교활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은퇴교사로 살고 있고 모든 범죄를 최재훈한테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형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어르신께서 또 한 번 도와주셔야 해요. 강민호 형사를 쳐다봤어요. 또요? 네. 강수만은 최재훈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초조해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자신이 노출됐다는 건 몰라요. 어르신께서 강수만을 만나서 직접 대면하시면 강수만이 실수를 할 거예요. 제가 수만이를 만나라고요? 네. 어르신께서 최재훈이 잡혔지만 다행이네. 돈 일부를 돌려받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강수만은 안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희가 강수만의 반응을 녹음하고 증거를 확보할 거예요. 잠시 생각했어요.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저를 배신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틀 후 강수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만아, 나야. 순철이. 순철이.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강수만 목소리는 평소랑 다름없이 밝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응, 그런데 수만아, 나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우리 조카놈이 캄보디아에서 사기 사건에 연루됐더라고.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래. 뉴스에서 봤어. 그 캄보디아 조직 말하는 거지? 내 조카가 거기 있었어? 응. 나도 돈을 좀 잃었어. 얼마나? 3억?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3억이나? 아, 순철아, 그거 큰일이네.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어? 다행히 경찰이 조직 두목을 잡아서 일부는 돌려받을 것 같아. 한 9천만 원 정도? 그래도 다행이네. 완전히 날리는 것보단 낫지. 강수만 목소리에서 안도의 기색을 느꼈어요. 수만아, 우리 오랜만에 한잔할까?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 좋아. 내일 저녁 어때? 우리 단골 소주집에서 보자. 알았어. 전화를 끊고 강민호 형사한테 연락했어요. 형사님, 약속 잡혔어요. 내일 저녁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수만이랑 약속한 소주집으로 향했어요. 제 옷 안쪽에는 경찰이 설치한 초소형 녹음기가 있었어요. 소주집에 들어서니까
강수만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순철아, 여기. 강수만 앞에 앉았어요. 강수만이 소주잔을 따르며 환하게 웃었어요. 자, 한잔하자. 요즘 고생 많았지? 응. 소주잔을 들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그나저나 순철아, 내 조카놈 참 한심하다. 어떻게 삼촌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강수만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진심으로 화난 것처럼.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수만아, 근데 말이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경찰이 말하더라고. 그 조직 뒤에 진짜 보스가 따로 있다고. 최재훈이라는 놈은 중간 관리자일 뿐이래. 강수만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 그래. 그럼 그 진짜 보스는 누군데? 아직 모르겠대. 최재훈이 입을 안 열어서 강수만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뭐, 어차피 잡히겠지. 경찰이 열심히 하겠지. 강수만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수만아, 응? 너 혹시 뭔가 아는 거 없어? 강수만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뭘 알아? 최재훈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나왔어. 3년 전 누군가 최재훈한테 박순철을 노려라는 메시지를 보냈대. 강수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주머니에서 경찰이 준 서류 사본을 꺼내서 강수만 앞에 놓았어요. 이게 그 메시지야. 발신자는 강수만, 너야. 강수만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수만아, 내가 나를 팔았어? 강수만이 입술을 떨었어요. 순철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빚이 있었고,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빚? 그래서 30년 지기 친구를 팔았어? 강수만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소주집 문이 열리면서 강민호 형사랑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강수만 사기죄 및 범죄단체 조직죄로 긴급 체포한다. 강수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강민호 형사가 강수만한테 수갑을 채웠어요. 강수만, 당신은 5년간 20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한 주모자예요. 체포에 동의하시죠? 강수만이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순철아,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친구잖아. 차갑게 대답했어요. 친구가 친구를 파나?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넌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강수만이 절규했어요. 순철아,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빚이 있었어. 퇴직금 다 날리고 집까지 날아갈 뻔했어.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나를 희생시킨 거야? 내 퇴직금을 뺏은 거야? 강수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찰들이 강수만을 끌고 나갔어요. 강수만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절규했어요. 순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소주집을 나와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민지가 저한테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강민호 형사도 다가왔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 사건의 진짜 주모자를 잡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근데 마음은 무거웠어요. 조카에 이어 친구까지.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뉴스 봤어요. 진짜 주모자가 아버지 친구였다면서요? 응.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의심했었어요.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오르셨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셨어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됐다. 너도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아버지,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아들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들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며칠 후 재판이 열렸어요. 강수만이랑 최재훈, 그리고 민수 모두 법정에 섰어요. 강수만은 주모자로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최재훈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민수는 사법거래로 형량이 감경되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민수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삼촌, 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민수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삼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안 돼. 너는 내가 아들처럼 키웠어. 그런데 너는 나를 팔았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삼촌, 민수야, 너는 감옥에서 내가 한 일을 반성해.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새 사람이 돼. 근데 나는 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민수가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밖에서 민지랑 강민호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강민호 형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강수만이랑 최재훈의 재산을 압류해서 피해자들한테 배상할 수 있게 됐어요. 어르신께서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커졌어요. 1억 5천이요? 네.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은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주신 덕분이에요. 민지가 저를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수고하셨어요. 민지를 꼭 안아줬어요. 민지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어. 함께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경로당에 들어서니까 어르신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악당들 다 잡으셨다면서요? 저희도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쑥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박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같은 노인들이 조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에요. 저도 당했잖아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길고 긴 싸움이 끝났어요. 돈은 일부만 돌려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바로 정의였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어요. 조카도 친구도.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제 싸움은 저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민지랑 함께 강민호 형사를 만났어요. 어르신께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어요. 경찰청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고 해요. 아, 그건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돈을 찾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강민호 형사가 웃었어요. 어르신의 겸손함이 더 존경스러워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도 힘을 얻어요. 형사 손을 잡았어요. 형사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민수랑 강수만은 저를 배신했지만 민지랑 강민호 형사는 저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일주일 후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가족을 사칭하는 사기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도와줄 거예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박 선생님, 그런데 가족한테 당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기가 어렵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가족한테 당하면 신고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해야 해요. 범죄는 범죄니까요. 어르신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그날 이후 경로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을 정기적으로 하게 됐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한 달 후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박순철 씨 압류재산 배분이 완료됐어요. 1억 6천만 원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됐어요.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 돈을 받아서 일부는 제 노후 자금으로 저축하고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했어요. 민지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기부하실 거예요? 응.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민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지야, 내가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저도 할아버지의 원한을 풀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아내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나 이번에 큰일 겪었어. 근데 잘 해결했어. 당신도 자랑스러워 하겠지?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어.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악몽도 불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저를 봤어요.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때로 잔인하고 배신으로 가득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좋아, 오늘도 힘내자. 옷을 입고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경로당에서 민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저희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이요. 할아버지께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날 오후 대학교 강의실에 섰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철이에요. 오늘 여러분한테 제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한테 도움이 되길 바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조카한테 속았던 이야기, 친구한테 배신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이야기. 학생들은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조카분이랑 친구분을 용서하셨나요? 잠시 침묵했어요. 아니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말을 이었어요. 용서는 중요해요. 근데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저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과거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생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그날 저녁 민지, 강민호 형사랑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르신, 오늘 특강 정말 좋았어요. 저도 뒤에서 들었는데 학생들이 정말 감동받은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민지가 저한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할아버지, 이거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었더니 액자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액자 안에는 저랑 민지, 그리고 강민호 형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지야, 고마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다는 걸. 돈은 일부만 돌려받았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민지는 이제 제 손녀 같은 존재가 됐어요. 강민호 형사는 제 든든한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어요. 저는 약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긴 여정이 끝났어요. 근데 제 인생은 계속돼요. 저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을 계속할 거예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언젠가
민수가 감옥에서 나와서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때는 한 번쯤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가족한테 배신당했을 때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인생 티타임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